네, 저는 부동산은 결국 오를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집값이 더 떨어진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14주 연속 상승 중에 이번 주는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까지도 올라왔어요. 22년부터 23년까지 연준과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몸으로 느꼈죠. 과거의 연준과 관련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우선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산 인플레이션, 물가 인플레이션.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을 말해요. 1970년대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한 달에 11%씩 오를 때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고 두 달 만에 400bp를 상승시켰어요. 자산, 물가를 잡겠다는 거였죠. 22년 초 0.25%에서 시작해서 23년 8월 현재 5.5%를 찍기까지 20개월간 12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525bp 상승한 거였으니 그때 당시 충격은 말로 안 해도 느껴지시겠죠. 1970년대에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았지만 자산 가격도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가 크게 타격을 입느냐 하니 담보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이 망합니다. 1억짜리 가치를 가진 건물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건물의 가치가 6천만 원이 되고 경매로 넘기니 은행은 6천만 원만 회수하게 되는 게 이유죠. 이때 연준이 얻은 교훈이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죠. 은행이 망하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있으니 부동산 폭락을 조심하게 되는데요. 이게 부동산이 망할 일 없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 앨런 그린스펀이 취임하고 미국은 경기 초호황을 경험하죠. 실업률은 낮고 자산 가격은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좋았죠. 그때부터 연준에는 이상한 버릇이 생깁니다. 자산 인플레는 가만히 두고 물가 인플레만 잡는 거죠. 물가 인플레는 쉽게 잡히고 잡으면 모두가 좋아하는데 자산 인플레는 잡으면 미국 자산가들이 싫어하거든요. 자산가는 곧 권력자고 권력자들이 싫어하면 정치적으로 위험하니 물가 인플레만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 망할 일 없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 버냉키가 의장으로 오게 되는데 최근에 유명한 2% 물가 타겟팅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QE라고 채권을 구매해주는 제도를 실행하신 분인데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을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 하니 이분이 일본 경제를 보고 공부를 하셨는데 일본은 당시 금리가 0이어도 인플레이션은커녕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일본은 그때의 영향인지 아직까지도 집은 지금이 제일 비싸고 점차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냉키의 QE는 초기엔 좋아하다가 반복하니 욕을 먹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QE로 인해 위험 요소가 보인다며 나서서 반대를 했고 2014년부터 긴축에 조금씩 들어가죠. 근데 파월이 취임한 2018년 말에 문제가 터집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치가 변하는 건데 동시에 하락을 하자 연준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2018년 12월부터 제로금리죠. 2019년부터 제로금리 시대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엄청 풀리는데 이 양이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갈 양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보자면 연준이 1년에 달러를 100억 달러 정도 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6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300년 동안 풀 돈을 6개월 만에 풀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가 덜 된 시점이었다면 맞는 정책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이 활성화가 잘 된 상황에서 돈은 잔뜩 풀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 하고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몰리게 된 거죠. 심지어 회사들이 망할까봐 QE, 채권을 사주는 식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채권을 다 사주니까 은행은 회사가 망해도 연준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러니 대출을 엄청 일으켜줘도 보증이 확실하니까 그냥 실적이 되는구나 신나서 은행들이 대출을 엄청 일으켜주죠. 그래서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기업, 가계부채가 난리라고 하는데 초과 저축도 발생했다 하면 그 시기가 부동산 저점입니다. 풀린 돈도 많고 남는 돈도 많은 시점인데 부채를 갚지 못해 대출을 더 실행하면서 좋은 물건을 급매하는 시점인 거고요.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오는 시기에 나오는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에도 5월 말부터 가계부채 관련 기사가 나기 시작했는데 초과 저축도 꽤 발생했던 상황이거든요. 5월 말부터 서울 기준 아파트 가격은 8월 말 현재까지 14주 연속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가 인플레를 잡는 것은 모두가 좋아하지만 자산 인플레를 잡는 것은 권력자가 싫어한다는 사실이죠.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위치를 지키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자산 인플레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 인플레 중에서 가장 수익성과 안전성의 밸런스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중에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까놓고 말해서 궁금한 부동산 호황 시기는 언제겠느냐?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시점 혹은 고금리 시대로 가게 되면 연준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연준과 하는 총재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언급한 경우가 이례적이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시점에서 연준이 돈을 풀게 되는 시점으로 호황 시기가 결정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황 시기는 올해 안에는 어렵겠지만 내년을 바라보면 희망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필수였습니다.